제4부 19 소니 코를레오네가 피의 소모전을 치르고 결국 죽게 된 것은 아마도 교착 상태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바람에 그의 어물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고삐를 늦춘 것이리라. 어쨌든 그의 봄과 여름에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적의 지원군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타탈리아 패밀리의 뚜쟁이들은 할렘 지역에서 저격을 당했고 부두의 건달들도 학살을 당했다. 오게파 패밀리에 충성하던 노조 간부들에게는 중립을 지키라는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코를레오네파의 막권업자들과 고리대금 업자들이 여전히 부두에서 영업을 제지당하자 소니는 클레멘자와 그의 부하를 보내 그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습격을 해도 전쟁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소니는 뛰어난 전술가여서 여러 차례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 코를레오네의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소모적인 기습 전투에 쏟아붓다 보니 양쪽 모두 목적 없이 막대한 돈과 인명만 허비할 뿐이었다. 결국 코를레오네 패밀리는 사위인 카를로 리치에게 생계수단으로 마련해 주었던 막권 영업소를 비롯해 가장 돈벌이가 잘 되던 도박장 몇 군데를 폐쇄해야만 했다. 그 바람에 카를로는 술이나 퍼마시고 바람이나 피고 다녀서 코니를 더욱 속상하게 했다. 소니에게 두들겨 맞은 이후로 카를로는 감히 아내를 다시 때리지는 못했지만 잠자리를 거부했다. 코니는 남편의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리기도 했지만 그는 독특한 귀족적 취미를 가진 로마인이라도 되는 양 냉담하게 굴었다. 그리고는 또 오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것도 안 해준다고 일러 바치지 그래? 그럼 당장 달려와 개 패듯이 패겠지? 라고 빈정거렸다. 그 일이 있은 후 소니는 카를로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갖추어 대했지만 카를로는 그런 소니가 두렵기만 했다. 카를로는 소니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짐승 같은 성격의 다른 사람도 죽여봤으니 얼마든지 그럴 것이다. 반면에 카를로 자신이 살인을 하려면 온갖 용기와 의지를 불러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카를로는 절대 자신이 소니 코를레오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니의 가공할 만한 야만성,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그 야만성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말이 정확할 것이다. 톰 헤이그는 콘실리에리로서 소니의 책략은 찬성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소모전이 계속됨에 따라 5대 패밀리는 수세에 몰리더니 반격도 약해지고 결국은 전투를 중단하게 되었다. 헤이그는 적들이 외견상으로만 평정된 거라고 불안해했지만 소니는 환호성을 질렀다. 내가 마구 쏘아대야겠네. 그래야 놈들이 협상을 해달라고 와서 빌지. 정작 소니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의 아내가 루시 맨시니와 자기 남편이 놀아난다는 소문을 듣고 바가지를 끌고 댔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남편의 잠자리 기술을 가지고 공공연히 불평을 하던 그녀였지만 너무 오랫동안 잠자리를 하지 않다 보니 남편이 그리워졌다. 그러나 아내의 바가지는 소니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게다가 소니는 적들의 감시 대상이라 엄청난 긴장 속에서 살았다. 행동 하나하나를 각별히 조심해야 했고 루시 맨시니를 만나는 것도 적에게 감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아파트는 전통적으로 취약한 장소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본인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지만 루시는 하루 24시간 소니의 부하들에게 감시를 받았다. 그러다가 같은 층에 빈집이 나오자 소니는 즉시 부하들 중 한 명에게 그 집에 세를 들게 했다. 돈 코를레오네가 점차 건강이 회복되어 머지않아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전세가 코를레오네 패밀리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소니는 그 점을 확신했다. 그동안만 자신이 패밀리 제국을 잘 수호하면 아버지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세습적인 것은 아니지만 코를레오네 제국의 후계자로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적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 역시 상황을 분석하고 완패를 면하기 위해서는 소니 코를레오네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돈 코르레오네와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피해 굶주린 야만인 같은 태도 때문에 소니를 싫어했다. 게다가 소니는 사업 감각도 떨어진다고 여겼다. 그 누구도 혼란과 고통뿐이었던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코니 코르레오네는 카를로를 찾는 익명의 여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누구세요? 코니가 물었다. 상대방 여자는 기득거리며 나 카를로 여자친구예요. 오늘 밤 시내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못 만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더러운 년, 더러운 깔보년. 코니 코르레오네는 수화기에 대고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찰칵 하고 전화를 끊었다. 카를로는 그날 오후 경마장에 가고 없었다. 그랬다고 오후 늦게 돈도 잃고 술이 반쯤 취한 채 술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니는 욕설을 퍼부었다. 카를로는 코니를 무시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그런 다음 욕실에서 나와 코니 앞에서 옷도 입지 않은 채 몸을 말리며 외출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코니는 손을 엉덩이에 얹고 화가 나서 얼굴색이 붉으락 푸르락 했다. 아무데도 못 가. 당신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오늘 밤 못 만나겠대. 이 나쁜 놈아. 우리 전화번호를 건인한테 가르쳐줘서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코니는 카를로에게 덤벼들어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핥히었다. 카를로는 우람한 팔을 들어 코니의 손길을 막았다. 미쳤군.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러나 코니는 그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여자가 화나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농담한 거야. 미치겠군 하며 얼버무렸다. 코니는 갑자기 그의 팔을 피해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다. 얼굴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를로는 참을성을 발휘하여 코니를 밀쳐내기만 했다. 코니는 자신이 임신 중이기 때문에 그가 조심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이 만만하게 보여서 더욱 난폭하게 굴었다. 묘한 쾌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의사가 마지막 2달 동안은 섹스도 삼가라고 했지만 코니는 그 전에라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대신 카를로를 육체적으로 괴롭히면 기분이 좋았다. 코니는 그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카를로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보자 코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말했다. 집에 있어야 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알았어. 그가 말했다. 그는 팬티만 걸친 채 아직 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역삼각형 상체와 황금빛 피부를 자랑스러워하며 그런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길 좋아했다. 코니는 열망하는 시선으로 카를로를 쳐다보았다. 그는 애써 웃으면서 이봐 뭐 먹을 것 좀 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 코니는 그 말을 듣자 아내의 본분이 생각나서 화가 누그러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요리 솜씨가 좋았다. 후추를 뿌린 소고기를 튀기고 프라이팬이 뜨거워지는 동안 샐러드를 준비했다. 그동안 카를로는 침대에 느긋하게 누워 내일 벌어질 경마 대전표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위스키를 술잔에 가득 따른 뒤 조금씩 마셨다. 코니가 침실로 왔다. 그녀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침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문가에 서 있었다. 식탁에 음식 차려놓았어요. 코니가 말했다. 아직 배고프지 않은데? 카를로는 계속해서 대전표를 읽었다. 식탁에 차려놨다니까요? 코니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냥 두어 이 고집불통아. 카를로가 말했다. 그는 컵에 따라놓은 위스키를 한 입에 마신 뒤 다시 한 잔 따랐다. 더 이상 코니는 그들 떠보지도 않았다. 부하가 난 코니는 부엌으로 달려들어가 음식이 담겨있는 접시들을 몽땅 싱크대에 썰어 넣었다. 와장창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카를로가 침실에서 뛰어나왔다. 부엌벽에 기름기 흐르는 소고기와 후춧가루가 묻어 있었다. 지나치게 깔끔한 카를로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더러운 이탈리아년 같으니라고 어서 치우지 못해? 안 그러면 똥 싸도록 맞을 줄 알아? 무서워서 당장 치워야겠네? 코니는 이렇게 말하더니 짐승처럼 손톱을 채워 보이며 그의 맨가슴을 핥히려고 했다.
갈로는 침실로 가더니 벨트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어서 치우지 못해? 라며 얼음장을 놓았다. 코니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카를로는 허리띠로 옷을 많이 끼어 입은 그녀의 엉덩이를 내리쳤다. 가죽의 뜨끔뜨끔한 통증이 전해졌지만 상처는 없었다. 코니는 부엌 선반으로 가서 서랍을 연 다음 기다란 식빵 칼을 꺼내 손에 단단히 쥐었다. 카를로가 웃음을 터뜨렸다. 코를레오네가의 딸까지 살인자구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식탁 위에 허리띠를 내려놓고 코니에게 다가갔다. 코니는 순간 그의 사타구니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임신한 몸이라 몸놀림이 둔했다. 재빨리 피한 카를로가 그녀의 손에서 쉽게 칼을 빼앗았다. 그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 정도의 세기로 그녀의 뺨을 때렸다. 코니가 부엌으로 피하자 그는 계속해서 때리며 그녀를 침실로 몰았다. 코니가 손가락을 물려고 하자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코니가 고통과 모욕감의 어린애처럼 엉엉 울 때까지 계속해서 뺨을 때린 다음 침대로 밀어버렸다. 그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스키를 병째에 들이켰다. 이제는 많이 취해서 연한 푸른색 눈에 광기가 보였다. 코니는 정말로 그가 두려워졌다. 카를로는 다리를 벌리고 서서 술을 마셨다. 그러더니 허리를 구부려 코니의 살찐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다. 코니는 고통스러워서 그만하라고 애걸 했다. 이런 살찐 돼지 같으니라고.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고 침실을 나갔다. 코니는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남편이 다른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히 보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몸을 일으켜 방문으로 가서 거실을 내다보았다. 카를로는 새로운 위스키병을 딴 다음 소파에 들어누웠다. 잠시 후면 그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질 것이다. 코니는 그때 부엌으로 가서 롱비치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자기를 데려갈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다만 소니가 전화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톰 헤이건이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돈 코를레오네의 부엌 전화벨이 울린 것은 밤 10시가 다 되었으였다. 그의 충실한 경호원 한 명이 전화를 받아서 코니의 어머니를 바꾸어 주었다. 그러나 코를레오네 부인은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급에 질려있는 코니가 옆방에 있는 남편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얼굴을 맞아 입술이 퉁퉁 부어서 발음도 정확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코를레오네 부인은 경호원에게 톰 헤이금과 함께 거실에 있는 소니를 불러오라고 손짓을 했다. 소니가 부엌으로 와서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건네받았다. 나야 코니, 그가 말했다. 코니는 자기 남편이나 오빠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더욱 당황해서 말이 더욱 꼬였다. 오빠, 빨리 우리 집으로 차 좀 보내줘. 가서 얘기할게. 오빠 말고 톰 오빠가 와줘.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집에 가려는 거야.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때 헤이건이 부엌으로 왔다. 돈 코를레오네는 위층 침실에서 진정제를 맞고 잠든 뒤였다. 헤이건은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소니에 대한 감시를 느슨히 하고 싶지 않았다. 집안을 지키는 2명의 경호원들도 부엌에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소니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소니 코를레오네의 성격 중에 난폭함이 알 수 없는 10년에서 솟아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의 두꺼운 목은 핏줄이 불끈 솟아오르고 눈빛은 정오심으로 흐려지고 얼굴 근육은 흉하게 일그러졌다. 몸속에서 분비된 아드레날린 때문에 손이 떨리는 것만 빼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러나 여동생에게 말하는 목소리만은 침착하고 결연했다.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 그냥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 개새끼를. 소니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더니 이렇게 중얼거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헤이건은 소니의 표정을 보고 마지막 남아있던 이성마저 사라졌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소니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어쩌면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분노가 가라앉고 이성을 되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성이 있으면 자신은 보호할 수 있으나 상대에게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밖에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 따라가. 헤이건은 즉시
경호원에게 지시했다. 헤이그는 서둘러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먼저 시내에 살고 있는 소니의 부하에게 당장 카를로 리치의 아파트로 가서 카를로를 피신시키라고 지시했다. 다른 부하들은 소니가 도착할 때까지 코니 곁에 있으라고 했다. 그는 소니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돈 코를레오네도 자기 행동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다. 그는 소니가 사람들 앞에서 카를로를 죽일까봐 두려웠다. 다스 패밀리가 오랫동안 잠잠한 것을 보니 일종의 평화협정을 바라는 게 분명했다. 소니는 자신의 뷰익 자동차를 몰고 저택을 빠져나갈 때 이미 어느 정도 지각은 되찾은 상태였다. 그는 2명의 경호원이 자동차를 타고 자기를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 그는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스 패밀리가 반격을 하지 않고 있으니 더 이상 전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동차 계기판의 비밀 사물함에 자동차 열쇠가 있었다. 이 자동차는 부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소니 자신은 법적인 문제에 걸려들 위험이 없었다. 그렇더라도 그는 무기를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기가 카를로 리치에게 어떤 짓을 하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여동생의 남편이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가정폭력만은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카를로는 나쁜 놈이다. 소니는 자신을 통해 코니가 그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소니의 폭력성에 있어서 역설적인 부분은 여자들은 절대 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하나뿐인 아이한테도 늘 절절매했다. 카를로를 두들겨 패던 날도 그가 반격하지 않고 맞고만 있었던 것이 소니의 사리를 가라앉혔다. 상대방의 완벽한 복종이 그의 폭력성을 무장해제시켰던 것이다. 소니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무척 여린 편이었다. 그런 그가 살인자가 된 것은 순전히 운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니는 롱비치에서 존스비치의 국도로 빠져나가기 위해 자동차를 제방길로 몰았다. 뉴욕에 갈 때 그는 언제나 이 길을 이용했다. 교통이 덜 복잡했기 때문이다. 그는 경호원을 시켜 코니를 집으로 데려가게 한 다음 자신은 카를로와 단판을 지으리라 결심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신도 몰랐다. 만약 그 녀석이 정말로 코니를 해쳤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방길 너머에서 불어오는 찝찝한 바람이 그의 분노를 식혀주었다. 그는 줄곧 창문을 열어놓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존스비치 제방길을 따라 달렸다. 1년 중 이맘때 게다가 이 시간에는 자동차가 거의 없어서 국도에 진입할 때까지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었다. 아마 국도 역시 차가 많지 않을 것이다. 속력을 내 달리면 위험한 긴장감도 해소될 것이다. 그는 이미 경호원이 탄 자동차를 저만치 따돌린 상태였다. 제방길에는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자동차는 한 대도 없었다. 저만치 앞에 하얀 원뿔 모양의 톨게이트가 보였다. 톨게이트의 매표소는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교통량이 많은 낮에만 직원들이 근무했다. 소니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주머니에서 잔돈을 찾았다. 잔돈이 없자 그는 지갑을 꺼내 한 손으로 지갑을 펼쳐 지폐를 꺼낸 다음 불이 켜있는 매표소 부스 쪽으로 차를 움직였다. 어떤 자동차 하나가 앞을 가로막은 채 운전자가 요금 징수원에게 방향을 묻고 있었다. 소니가 경적을 울리자 앞에 있던 차는 옆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소니는 매표소 직원에게 1달러짜리 지폐를 내고 잔돈을 기다렸다. 대서양의 바닷바람이 차 안을 싸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빨리 창문을 닫고 싶었다. 그러나 매표소 직원은 잔돈을 거슬러주는 손길이 서툴렀다. 게다가 동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동전을 탔느라 허리를 구부려서 머리와 상체가 보이지 않았다. 앞에 있던 자동차는 주행을 하지 않고 몇 미터 앞에서 여전히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때 어두컴컴한 매표소 안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와 오른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소니는 그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었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서 두 남자가 나오더니 그를 향해 걸어왔다. 매표소 직원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산티노 코를레오네는 자신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러나 숨어있던 두려움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는 오히려 폭력성이 자취를 감추고 머리가 맑아짐에 정화되는 걸 느꼈다. 그렇지만 소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거대한 몸을 차문을 향해 날렸고 그 바람에 문이 열렸다. 그때 큼큼한 매표소 안에 있던 남자가 총을 발사했다. 총알은 소니의 머리와 목을 관통했다. 소니의 거대한 몸이 차 밖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앞에 있던 두 남자는 각각 총을 들고 있었고 어두운 매표소에 있던 남자도 발사를 멈추었다. 소니의 몸은 다리만 차에 걸친 채 상체는 아스팔트로 나동그러졌다. 두 남자는 소니의 몸에 각각 총을 발사한 다음 발로 얼굴을 지리게 버렸다. 여러 사람이 총을 쏘았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네 남자, 즉 살인자 3명과 1명의 가짜 매표소 직원은 차에 올라탄 뒤 존 스미스 맞은편 메우도브록 도로를 향해 차를 몰았다. 몇 분 뒤에 도착한 소니의 부하들은 소니의 시체를 발견하고 범인들을 추격하려고 했지만 소니의 시체와 자동차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포기했다. 그들은 크게 원을거리며 방향을 바꾸어 롱비치로 되돌아갔다. 가는 도중에 처음 발견한 공중전화로 뛰어가서 톰 헤이건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니가 죽었어요. 존스비치 톨게이트에서 놈들한테 당했어요. 헤이건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담담했다. 알았네. 당장 클레멘자의 집으로 가 이리로 모셔와.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부엌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헤이건의 옆에는 딸이 도착하면 먹일 간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코를레온의 부인이 있었다. 그는 노부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코를레온의 부인은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 눈치는 챘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돈 코를레오네와 반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모르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만일 꼭 알아야 할 일이 터졌다면 조만간 듣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녀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라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아직까지 아들들을 잃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지만 도대체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싶었다. 그녀는 담담히 커피를 끓이고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그녀의 경험상 아무리 고통스럽고 두려워도 배는 고팠다. 또 배가 부르면 고통도 줄어들었다. 만일 의사가 약물로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면 그녀는 화를 낼 것이다. 그러나 커피와 빵 조각은 달랐다. 그녀는 그런 구식 문화가 몸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톰 헤이건이 얼른 구석방으로 자리를 피할 때도 그녀는 가만히 지켜만 보았다. 헤이건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악마에게 간청하듯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앉아 머리를 푹 숙였다. 헤이건은 자신이 전시의 콘실리에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다섯 패밀리가 표면적으로 겁을 내는 모습에 완전히 속은 것이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음모를 꾸미며 피 묻은 손을 쳐들고 자극해 주기만을 기다렸다.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만 엿보다가 결국 일을 저지른 것이다. 예전의 젠코 아반단드라면 결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쥐새끼 냄새를 맡자마자 불을 피워내 쫓고 2중 3중으로 경계를 강화했을 것이다. 헤이건은 이런 후회를 하면서 슬픔이 밀려왔다. 소니는 그의 진정한 형제였고 구원자였다.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그의 영웅이었다. 소니는 한 번도 그를 못살게 군 적이 없었고 핏줄을 나눈 형제처럼 대해주었다. 그가 솔로즈에게 풀려났을 때는 발 벌려 맞아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소니가 자라면서 잔인해지고 난폭해졌지만 헤이건에게는 아무 상관없었다. 그는 코를레온의 부인에게 아들의 죽음을 알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부엌을 빠져나왔다. 그는 돈 코를레오네를 아버지로 소니를 형제로 생각했지만 노부인을 자기 어머니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녀에 대한 애정은 프레디나 마이클, 코니에 대한 애정과 같았다.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애정일 뿐이었다. 그러나 헤이건은 노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요 몇 달 사이에 그녀는 아들을 모두 잃었다. 프레디는 네바다로 귀향을 갔고 마이클은 목숨을 보존하러 시칠리아로 갔고 이제 산티노마저 죽었다. 그녀는 세 아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 그녀는 한 번도 모증을 끝으로 내색한 적이 없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헤이건은 이성을 되찾고 전화를 걸었다. 코니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한참 벨이 울린 후
코니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헤이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코니, 나 톰이야. 너희 남편 좀 바꿔줘. 할 말이 있어. 코니는 다소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톰 오빠, 소니 오빠가 여기 오고 있지 않아요? 아니야, 소니는 거기 못 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카를로나 깨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코니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오빠, 그 사람이 나를 또 때렸어. 내가 집에 전화한 걸 알면 또 때릴 거야. 헤이건이 부드럽게 타일렀다. 때리지 않을 거야. 나와 통화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야. 어서 카를로에게 가서 중요한 일이 있으니 전화 받으라고 해. 5분 정도 흘러 위스키와 잠에 취해 발음이 불분명한 카를로의 목소리가 들렸다. 헤이건은 그가 정신이 바짝 들도록 날카롭게 말했다. 카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들어. 내가 자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얘기를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답해야 하네. 내가 코니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녀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게. 패밀리에서 자네 부부에게 롱비치에 집 한 채를 내주고 일자리도 주기로 결정했다고 코니한테 말하게. 대부께서 자네 부부가 더 잘 살기를 바라며 기회를 주시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셨다고. 알아듣겠나? 카를로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았습니다. 헤이건은 말을 계속했다. 몇 분 있으면 내 부하 몇 명이 자네 부부를 데려오기 위해 자네 집 문을 두드릴 걸세. 그들이 오면 먼저 내게 전화하라고 하게. 단지 그렇게만 말하면 되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자네를 코니 곁에 있게 해주라고 지시할 거야. 알았나? 네, 알았습니다. 카를로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헤이건의 긴장된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헤이건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늘 밤 적들이 소니를 죽였네. 자넨 아무 말 하지 말게. 자네가 잠든 사이 코니가 전화를 해서 그가 거기 가는 중이었네. 코니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하게. 혹시 의심을 하더라도 절대 사실을 말해줘서는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거야. 오늘 밤은 자네가 코니 곁에 있어주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자네 코니와 화해하고 좀 더 좋은 남편이 되길 바라네. 적어도 코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녀 곁에 있어주게. 내일 아침 자네나 대부님 또는 노마님이 직접 코니에게 얘기해 줄 걸세. 그때까지는 자네가 코니 옆에 있어줘. 나를 위해서라도. 그럼 나도 그 은혜는 잊지 않겠네. 알겠나? 카를로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다. 물론이죠, 헤이건. 물론입니다. 나와 당신은 언제나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제 마음 이해하시죠? 알았네. 아무도 자네가 코니와 싸워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고 비난하지 않을 걸세. 그 점은 걱정하지 말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네. 헤이건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달래는 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자, 이제 가서 코니를 돌봐주게. 헤이건은 돈 코를레오네에게서 절대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카를로는 헤이건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지만 실은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었다. 헤이건은 테시오에게도 전화를 걸어 당장 롱비치의 저택에 와달라고 했다. 그도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테시오도 묻지 않았다. 헤이건은 한숨을 내 쉬었다. 이제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을 할 차례였다. 그는 수면제에 취해 자고 있는 돈 코를레오네를 깨워야 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의 영토와 장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잃고 말았다는 말을 전해야 했다. 아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전투에 나가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해야 했다. 헤이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위대한 돈 코를레오네만이 이 처참한 패배에서 벗어나 교착 상태라도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헤이건은 돈 코를레오네의 주치의에게 승낙도 받지 않았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의사가 무엇라고 지시하든 심지어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에게 알리고 그의 지시를 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돈 코를레오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의료진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다. 아니,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상관할 때가 아니다. 돈 코를레오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코를레오네 패밀리가 5 패밀리를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굴복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결심에도 불구하고
헤이그는 다가올 순간이 몹시도 두려웠다. 그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죄책감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자책만 하고 있는 것은 돈 코를레오네에게 부담만 더해줄 뿐이다. 내가 슬픔을 내보일수록 돈의 슬픔은 커진다. 또한 내가 전시의 콘실리에리로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것은 돈 코를레오네로 하여금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안 된다. 헤이그는 일단 소식을 전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분석한 뒤에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후의 대응은 돈 코를레오네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일 돈 코를레오네가 그를 책망한다면 그때 가서 죄책감을 표현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돈 코를레오가 슬퍼한다면 그때 가서 슬픔을 드러내도 될 것이다. 헤이그는 자동차 모터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저택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들 소리였다. 카프레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먼저 그들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돈 코를레오네를 깨워야 할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옆에 있는 장식장으로 가서 술잔과 술병을 꺼냈다. 그런데 한동안 감각이 마비되어 술을 따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방문이 살며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총을 맞은 후 처음으로 정장을 한 돈 코를레오네가 서 있었다. 방 안으로 걸어들어온 돈 코를레오네는 자신의 커다란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는 몸이 다소 경직되고 체구에 비해서 옷이 헐렁할 뿐 헤이건의 눈에는 예전과 다름없어 보였다. 돈 코를레오네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외적인 증거들을 자신의 의지로 무시하기로 한 것 같았다. 그는 예전의 힘과 정기를 그대로 갖춘 엄격한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안락의자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 헤이건에게 나도 술 한잔 주게 라고 말했다. 헤이건은 병을 따서 감초맛 나는 독한 술을 2잔 따랐다. 이 술은 해마다 돈 코를레오네의 옛 친구가 집에서 빚어 더럽게 씻고 선물로 가져오는 것으로 가게에서 파는 술보다 훨씬 도수가 높았다. 마누라가 잠도 자지 않고 울고 있네. 창밖을 보니 이 한밤중에 카프레짐들이 속속 도착하고 그러니 콘실리에리인 자네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이 보스에게도 말해줘야 하지 않는가? 돈 코를레오네가 말했다. 헤이건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께는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위층으로 올라가서 모든 걸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돈 코를레오네가 담담하게 말했다. 일단 술을 한 잔 마셔야 하겠지? 네. 자, 한 잔 마셨으니 이제 내게 말해보게. 이 말은 헤이건의 나약함을 가볍게 질책하는 말이었다. 놈들이 제 방길에서 소니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헤이건이 말했다. 소니는 죽었습니다. 돈 코를레오네는 눈을 깜빡거렸다. 순간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의지의 벽이 허물어지고 육체의 힘도 소진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몇 초에 불과했을 뿐 그는 곧 회복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2 주먹을 꽉 쥐며 헤이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죄다 말해보게.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이내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클레멘자와 테시오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똑같은 얘기를 2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잠시 후 2 카프레짐이 경호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돈 코를레오네가 직접 자기들을 맞았기 때문에 그가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오랜 동료로서 돈 코를레오네와 포옹을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듣기 전 헤이건이 따라준 술을 마셨다. 돈 코를레오네는 설명을 듣고 나서 한마디만 물었다. 내 아들이 죽은 게 확실한가? 그렇습니다. 클레멘자가 대답했다. 산티노의 부하들이 경호를 맡았었는데 나를 데리러 왔길래 물어봤죠. 그들이 보기에 부상이 너무 심해서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돈 코를레오네는 몇 분간 침묵한 것 외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 없이 이 최후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자네들 누구도 이 일과 자신을 연관시켜 걱정해서는 안 되네. 자네들 누구도 섣불리 복수를 마음먹어서도 안 되네. 내가 특별히 지시하기 전에는 내 아들의 살인자를 추적하기 위한 어떤 조사를 해서도 안 되네. 내가 지시 내리기 전에는
5대 패밀리에 대한 공격도 중단하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패밀리의 사업도 중단하고 모든 보호 조치도 중단하게, 장례식이 끝난 뒤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해야 할 일을 의논하세. 오늘 밤 우리가 산티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천주교 예식으로 장례 치르는 일이야. 나는 이 일을 경찰이나 다른 관계당국과 함께 해결할 거야. 클레멘자, 자네는 부활을 시켜 내 경호를 맡게 해주게. 테시오, 자네는 우리 가족을 경호해 줘. 톰은 아메리고 보나시라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중으로 내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두게. 그의 장의사에서 나를 기다려 달라고 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 혹은 3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 다들 내 말 이해하겠어? 3명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 코르레오네가 말했다. 클레멘자,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자동차에서 나를 기다려주게. 준비하는데 몇 분이면 될 걸세. 톰, 오늘 자네 조치는 훌륭했어. 아침에 내가 코니와 어머니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게. 그리고 코니와 사이놈이 이곳에 살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산들의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위로해 주도록 하게. 내 마누라도 나와 얘기가 끝나면 위로해 주라고 보낼 거야. 마누라 입으로 소니의 일을 전해주도록 할 참이네. 그런 다음 부인네들이 소니의 영혼을 위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겠네. 돈 코르레오네는 가죽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다른 사람들도 그와 함께 일어났고 클레멘자와 테시오는 그를 다시 껴안았다. 헤이그는 방문을 열어놓고 기다렸다. 돈 코르레오네는 밖으로 나가려다 걸음을 멈추고 헤이건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헤이건의 뺨을 손으로 쓰다듬더니 그를 덥석 안고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자넨 참 좋은 아들이야. 자네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어려운 때에 헤이건이 적절히 조치를 취했다고 칭찬했다. 그런 다음 침실로 올라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 시간 헤이건은 장의업자 아메리고 보나세라에게 전화를 걸어 코르레오네가의 은혜를 갚으라고 했다.